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총선을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됐습니다. 여야 간 항치 양보도 없는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졌었어요. 본회의를 불과 2시간여 앞두고 여야가 전격 합의를 하면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순천이 분구가 될 것이냐에 관심이 높았어요.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특례 선거구로 지정이 되면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을로 현행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획정위가 제출한 원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한 석을 줄이고 인천, 경기에서 한 석을 늘리는 방안이었는데 여야는 강세 지역인 전북과 부산의 의석수 조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북에서 한 석이 줄어드는 만큼 부산도 한 석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았는데 오늘 합의된 내용을 보면요. 비례의석을 한 석 줄이고 전북을 현행대로 10석 유지한다는 겁니다. 비례대표제는 단순히 투표와 의석 분배를 넘어서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죠. 뒤늦게나마 선거구가 획정된 것 환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기회가 한 석이 줄었다는 건 한 석 이상의 몫인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 이번 주 주제기 시간에 김단비 기자와 함께 선거구 획정 관련된 이야기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지역 소식 뉴스브리핑 통해서 정리해보고요. 민원 해결사 문화산책 이번 주 이 노래 차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2월 29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전남일보의 곽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입니다. 어제 정부가 학교 때문에 이사하거나 사교육을 찾을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광양 포함해서 꽤 많은 지역이 선정이 됐어요. 네, 교육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였죠. 이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에 전남 7개의 시군이 대거 선정됐습니다. 이 지정된 지역은 여건과 계획의 우수성에 따라서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되는데요. 이 3년 동안 지역당 최대 100억 원의 특별교부금과 규제 혜택을 확보하게 됩니다. 전남에서는 목포, 나주, 무안, 신안, 영암, 강진, 광양이 선정되면서 지역별 맞춤형 교육발전 모델 수립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3개 유형으로 나눠졌는데 광양이 기초지자체 1유형으로 선정됐고 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 등 6개의 지역이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3유형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전남도는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으로 지난해 지정된 지역 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 시범지역, 글로컬 대학 30까지 교육부가 추진하는 3대 프로젝트를 모두 추진하는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전남도는 시범 운영 기간 3년 동안 시군별로 각각 30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 규모의 특별 교부금과 맞춤형 규제 특례를 우선 적용받게 되는데요. 총 4개 목표 21개 세부 과제를 지정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전남도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내용이 이주 배경자에 대한 지원인데 이 전체 인구 대비 기화자나 이민자 2세, 외국인 등 이주 배경자에 대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만큼 이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이주 배경자 맞춤형 통합 지원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아이들 교육 위해서 전남을 떠난다, 대도시로 간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좋은 방안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부권에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광양시가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광양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할까요? 네, 광양시도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에 대해서 곧바로 환영의 뜻을 전하고 지역 맞춤 특화교육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특히 K첨단 산업에 집중해서 이 잘 사는 경제도시에 이어서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도시로까지 나아간다는 방침인데요. 이 교육발전특구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등 각 지역교육의 전반이 모두 협력해서 이 지역교육을 혁신하고 인재 양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인 만큼 유초, 중, 고등학교와 인근 지역의 대학, 산업계까지 모두 힘을 모으게 됩니다.
일단 광양시는 K 첨단 산업에 연계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운영, 문화센터 연계형 거점 돌봄센터 건립 등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자유형 공립고나 협약형 특성화고를 통해서 지역 맞춤 특화교육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고 순천대 글로컬 30과도 연계해서 2차 전지, 수소 등 신소재 첨단 산업의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지역에서 길러낸 인재가 지역에 머물면서 또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른바 선순환 체계가 잘 구축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고흥으로 가서 살펴볼까요? 네, 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고흥군이 수소차 충전소도 없는데 구입 보조금부터 신청을 받으면서 유효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흥군은 이번 달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소전기 자동차 지원 사업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현재 고흥군에는 수소차 충전소가 없어서 운행되고 있는 10대 미만의 수소차들도 다른 지역에 가서 충전을 하고 돌아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고흥군은 영남면 우천리 파령대교 스마트 복합쉼터에 수소차 충전소 한 대를 설치하고 올해 중순부터 가동을 목표로 이제 충전소 위탁 운영자를 모집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 수소차 충전소 부재에 따른 시책들이 좀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실 고흥군뿐만이 아니라 전남 지역 시군 상당수가 충전소 없이 수소차를 운행하면서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수소차 충전소가 없기는 순천시와 목포시, 나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천시는 올해 6월쯤 가곡동에 충전소를 완공할 예정이고 이 목포시도 충전소를 건립 중에 있기는 한데요. 이 전남 지역 전체로 이 여수의 3대, 광양, 장성, 한평에 각각 한 대씩 모두 6대 충전소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순천 신대지구에 있는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용 수소차도 있지만 다른 지역으로 가서 충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수소차와 수소차 충전소가 이처럼 부진한 거는 규모의 경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 고흥군은 운전자가 극히 드문 군단위 지자체에서 수소차 충전소를 건립하기가 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수소차 충전소 설치 비용이 거의 긴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소차 충전소 규모에 따라서 한 대당 최소 30억 원에서 60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 수소차가 부족한 만큼 충전소의 경제성이 떨어지고 또 수소차는 충전소가 부족해서 불편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국내 수소차 차종이 현대차의 넥소 한 대뿐이라는 것도 이제 운전자들에게 선택지가 없다는 부분이고요. 일각에서는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관공서 기관장 관용차부터 수소차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예, 그러게요. 뭐 환경 조성이 먼저냐, 뭐 수요 증대가 먼저냐, 뭐 참 어려운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뭐 지자체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대안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여수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굵직한 축제들로 전남 대표 관광도시로 자리 잡은 여수시에서 이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바가지 요금이나 호객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여수시는 관광 수요가 증가하는 3월부터 10월까지 관광 종합 대책반을 가동하고 관광 서비스 체감도가 높은 15개 분야를 밀착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바가지 요금이나 호객행위 등에 대해서 집중 단속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이 시는 관광 종합 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양공원 인근이나 오동도 등 주요 관광지의 불편 사항에 대한 사전 조치와 신속한 처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 관광종합대책반은 3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상황반, 시민불편, 교통, 위생, 식품위생 숙박, 쓰레기, 공중 화장실 등 15개 대책반으로 구성해 활동하게 되는데요. 11개 부서에서 하루에 70여 명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여수시는 지난해 관광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바가지 요금을 비롯한 물가 음식 등 불만족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광 안내 및 불편 처리, 교통, 식품위생 숙박 쓰레기 처리 4개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는데요. 우선 음식 숙박업소의 불친절 바가지 요금, 호객행위 등 불공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서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실천운동과 친절 교육을 확대하고
착한 가격 업소의 자율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향이람, 오동도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는 교통지도를 강화해서 혼잡을 최소화하고 관광객의 교통편이나 숙박 등 주요 관광지 맞춤 안내를 위한 관광 안내소도 운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남일보의 곽지혜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뭐 이번 주 취재기라는 게 코너 제목입니다만 오늘 취재한 내용들, 오늘 나온 이야기를 정리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선거구 확정이 됐어요. 이 이야기 좀 해보면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윤재옥,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만나서 오늘 선거구 획정에 합의를 했습니다. 정개특위 거쳐서 본회의까지 통과가 됐고 우선 전체적인 22대 총선 판이 이제야 깔린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총정리에 먼저 좀 해주실까요? 네, 선거구 획정안이 오늘 오후 본회의에 가결되면서 4월 10일 총선을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졌습니다. 4년 전에 21대 총선에서는 39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가 됐었는데요. 그랬죠. 일단 공직선거법상 총선 1년 전에 확정이 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도 41일 앞두고 확정이 되면서 좀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좀 정리를 하자면 원래 획정이 원하는 서울과 전북에서 각 한 석을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한 석을 늘리도록 했는데 최종적으로 가결이 된 건 서울이 한 석이 줄고 그다음에 인천과 경기가 한 석씩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원은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어났고 비례대표가 한 석 줄었어요. 그렇죠. 47석에서 46석으로 줄면서 국회의원 정원수는 300명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이제 저희 전남 같은 이제 경우 어떻게 되느냐가 좀 궁금하실 텐데 일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같은 경우는 특례구역 지정이 돼 있었는데 예. 이번에도 변동 없이 특례구역으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거구 획정안대로 하면은 순천이 이제 갑과 을로 분구가 되는 것이었고 그렇죠. 광양, 곡성, 구례로 이제 그냥 원한 대로 가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되려나라는 생각을 좀 많은 분들이 하셨고 그 소병철 의원께서도 불출마 회견하시면서 뭐 분구가 이제 눈앞에 와 있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좀 무색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얘기가 많았잖아요. 순천 분구 되냐 안 되냐 가지고 정말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예. 결론적으로 오늘 확정된 것에 따르면 전남 선거구 같은 경우는 여야 합의로 변경 없이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다시 말해서 순천 분구는 없던 일로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4년 전 21대 총선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 아까 이용선 아나운서가 얘기를 했듯이 그 중앙선관위사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12월 5일 날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에 따르면 전남 의석수가 10개는 유지를 하되 동부권은 4석에서 5석으로 늘리고 예. 중서부권 같은 경우는 6석에서 5석으로 이제 줄이는 이런 방안이 올라갔었는데요. 그랬어요. 그래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과 을은 순천, 갑과 을로 나누고 그다음에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를 따로 두는 방식의 이제 획정안이 올라갔었는데 이것은 반영되지가 않고 그대로 4년 지금과 같은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오늘 나온 이야기들이니까 오늘 이후에 뭐 지역의 정치권 또 지역의 또 시민사회단체 이번에 뭐 또 안 됐냐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또 비난의 목소리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또 민주당에서는 또 대처를 해 나갈지도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그 조금 일찍 나왔던 이야기가 오늘 오전에 나왔던가요? 민주당이 이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지역을 전략 선거구로 지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뭐 전략 공천을 한다는 거야? 아니면 전략 경선을 한다는 거야? 이게 일단은 둘 다 열려 있는 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지역구가 또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도 눈여겨보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선거구가 어쨌든 정해졌고 뭐 논란은 이어지겠습니다만 전남 지역의 민주당 공천 작업이 뭐 된 곳이 몇 군데 없었잖아요. 네. 좀 빨라지겠어요? 예, 일단 광주 같은 경우는 경선 방식이 모두 확정이 됐는데 예. 전남은 되게 일부 지역에만 확정이 된 상황이에요. 일단 확정된 곳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고흥, 보성, 장흥, 강진군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이제 경선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3선을 노리는 김승남 의원하고 그다음에 정치 신인인 문금주 전 그 전남도 행정부지사의 맞대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오늘 조금 바뀌었어요. 담양, 함평, 영광, 장성 같은 경우
경우는 단수 공천이 좀 번복됐거든요, 오늘. 그래서 그 예비 후보 재심 신청을 좀 받아들여서 총 3명 3인 경선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그 선거구 획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공천 작업을 아무래도 다음 주 초 안에는 확정을 짓지 않을까, 좀 대진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이제 뭐 당 경선 토론회들도 이제 마련이 될 것이고요. 또 예. 이제 본선으로 또 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나올 텐데, 아무튼 41일 전에 선거구가 이번에도 또 마련이 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 선거구 늑장 획정이 너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예. 유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 권리를 침해당하는 거고 후보자 입장에서도 참정권을 침해받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계산을 떠나서 정말 이 선거의 의미를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않나. 다시는 이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유권자의 생각이고요. 또 저희 MBC에서 6일과 7일 날 그 후보자 토론회가 준비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민주당 유일하게 경선이에요. 네네, 민주당 경선 그 후보자 토론회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선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기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접하고 있는 아름다운 바다, 그저 아름답지만은 또 않습니다. 해양 쓰레기 때문에 이 오염으로 인한 바다 생물은 물론이고 이 어민들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여수 해양경찰서에서는 선박 종사자들을 상대로 해상 부유물인 폐, 어구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 항해를 또 당부했는데, 그만큼 해양 쓰레기가 늘어서 선박들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량을 추정해 보면요, 연간 14.5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중 어망과 같은 폐 어구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예. 이런 해양 쓰레기는 해양 사고와 쓰레기로 인해 해양 생물들이 죽어가고 현상인 고스피싱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고스트피싱이라고 부르는군요. 네, 지난 23일 오후 1시쯤 여수시 섭도 동쪽 해안 인근 해상에서요, 이 조업하던 어선이 길이 약 30m 폐 그물을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해서 이 출동한 경비 함정이 이 폐 그물을 수거해 폐기 조처했습니다. 또 25일에도요, 여수시 신북항 인근 해상에서 약 10m 길이의 폐 그물이 떠다닌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수거했는데요. 예. 이렇듯 해상에 떠다니는 폐 어구로 인한 신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 어구들이 이렇게 선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면서, 그러니까 주 원인입니다. 선박 종사자들의 주의가 좀 필요해 보일 텐데, 해상에서는 이 사소한 것 때문에 큰 사고가 또 될 수 있어요. 아주 불안감이 또 큽니다. 네, 어민이나 선박 종사자들은요, 바다에 나갈 때마다 긴장을 하긴 하지만 이 연안보다 먼 바다를 나갈 때 혹시나 보이지 않는 폐 어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더욱 긴장한다고 합니다. 아, 오히려 떠 있으면 다행인 거군요. 그렇죠. 밑에 있는 게 이제 무서운 거고. 네, 맞습니다. 와. 이 해상에 떠 있는 폐 그물이요, 파도로 인해서 항해한 선박에 부유물 감김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이 어선의 추진 기관에 고장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작은 어구가 감겼을 때는 어민이 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해경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힘들고 잘못하다가는 큰 해양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합니다. 어민 얘기 들어보시죠. 이제 먼 바다나 여기서 좀 나가면은 이제 그런 폐엄한 것들을 그냥 어민들이 이제 자기가 하고 자기가 다 치워줘야 되는데 그냥 버리고 가고 그런가 봐요. 그래갖고 스클도 잠그고 또 막 내가 의장 논디도 걸려 올려오고 그러니까 그런 녀석이 자꾸 프로펠러 스크류가 돌아가면서 배가 가는 건데 그게 걸려버리면은 이게 안 돌아가고 천천히 도니까 배가 가지를 안 불고 또 많이 걸려버리면 돌지를 안 해버리니까 배가 멈춰가고 움직이지 못하죠. 배가 그 프로펠러 하나로 가는 건데 그게 멈춰버리면 배는 멈춰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잘 보이면은 그래도 비껴가지만은 어망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잘 안 보여요. 멀리서 봐서.
부자 같은 거 이런 것만 채워놓은 게는 보이는데 그거 아니면서 그물만 돌아다니는 거는 잘 안 보이니까 또 감기가 쉽고 물에가 또 보일 듯만 뜯으면서 막 뭉쳐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 해상에서는 파도로 인해서 수면에 떠 있는 것들이 잘 보이지 않고 또 해수면 아래에 있으면 뭐 당연히 더 안 보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네요. 네, 이 바다의 특성상 해양 쓰레기는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폐그물의 경우에는요 해상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길이보다 더 긴 그물이 이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여수 해양경찰서에 따르면요 올해 부유물 감김 사고로 총 4건의 구조가 되거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선과 양식장 등 폐그물 철거 시 유실 또는 무단 투기하지 않도록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지자체나 자원봉사,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해양 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지만요, 이 해양 쓰레기는 쉽게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어민들도요, 어민들을 위해 어민 스스로가 폐어구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예. 또 어민들이요, 조업을 하면서 폐어구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지자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부유물이 어디를 다닐지 모르잖아요.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가고 하니까 이제 그걸 누군가 버리면은 또 다른 배가 지나다가 또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그 이제 쓰레기 같은 걸 수거해서 이제 이런 바지선이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갖다 버리라 그러면 하는데 우리가 그 쓰레기를 주워와도 저기까지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누가 주워오질 않죠. 바다에서 건져오면은 저런 바지선에서 풀어놓으면은 이제 그 시에서나 이제 그런 데서 수거를 해가고 그러면은 좋은데. 여수시에서는요 2014년 시책 중 하나로 어구 보증금 제도를 시행해서요 폐어구를 자발적으로 육상 회수할 수 있도록 해양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예. 이게 어떤 거냐면요 저희 주류 살 때 빈병 보증금이 있잖아요. 아, 네네. 네 그렇듯이 100원, 어구 살 100원, 때 10원 정도? 네 맞아요. 예. 이 어구 살 때 어구와 함께 보증금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다 쓰고 나면 시에 반납할 때 그 반납하는 비용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가지고 수거해 오세요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살 수는 있고요. 반납은 조금 더 걸린다고 합니다. 예.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바다입니다. 환경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다를 또 오랫동안 또 터전으로 살아온 또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각별한 관심, 오늘은 폐어구 관리에 대한 이야기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민원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 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어떤 분 만나고 오셨습니까? 시 전문 문학 작품상을 수상한 김정웅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제10회 예지문학 작품상에 시 북극 항로가 선정됐는데요. 일상에서 비움의 시간과 또 습관처럼 메모하는 문구들은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합니다. 시를 통해서 인생을 표현하는 김정웅 작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시인 김정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문적으로 시 공부를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제 직업은 사실은 치과 의사입니다. 여수에서 개원한 지 20몇 년 됐고요. 시는 제대로 등단한 건 2019년도에 제가 등단을 했고요. 시를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시인 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지금도 열심히 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수 작가회 회원으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지만 여러 선배 시인님들 작품도 보고 그분들이 어떻게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습도 보면서 많이 배우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애지 신인상을 받으면서 예. 등단을 하시게 됐어요. 그때는 사실은 제가 시집을 내려고 100몇 편의 시가 좀 있어가지고 어떤 교수님을 통해서 좀 출판사를 좀 정리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출판사 쪽에서 검토를 해보시더니 이분 등단을 먼저 하시고 시작을 좀 하신 뒤에 책을 내는 게 어떠냐 이런 제의를 받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등단을 하게 됐죠. 그때는 저도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나 보니까 등단을 하고 글을 쓰는 시인의 자세와 등단을 하기 전에 편하게 쓰는 시인의 자세가 좀 틀리더라고요. 이제 좀 알게 됐습니다. 창작을 하는 그 글쓴이의 자세를 좀 더 가다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작가님을 만나러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해에요. 10회 애지문학상에서 또 수상을 하셨어요. 네. 또 자랑 좀 해주세요. 자랑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때 북극항로라는 작품으로 부족한 작품인데 그게 어쩌다가 작품상을 하나 받았는데, 제가 사실은 그 시가 나올 때는 많은 고뇌를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내가 쓰고 있는 시 작품이 남이 보기에 어떨까,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가식적인 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스며들고 있지 않나, 이런 걱정도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창작이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모방을 근거로 창작으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많은 고뇌가 있을 무렵에 어떻게 보면 제가 그 근래에 썼던 시 중에서 어떤 기교라든지 그런 게 거의 없는 시였거든요.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그 순수하게 어떤 서정과 감동을 주는 작품이라는 면에서 선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북극항로라는 제목이에요. 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북극항로는 좀 남성적인 시인데요. 남자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가정을 꾸리고 직장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연한 책임감이나 중압감을 가지고 살면서 그 과정에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려는데, 그 나아감에 있어서 내가 뒤돌아볼 때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나아갈 때 뒤에서 박수 쳐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외롭지 않을까, 자기도 해보고 싶은데 뒤에서 박수만 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면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전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지도 않을까, 내 주변까지, 그런 시입니다. 북극항로. 깨뜨려야 해 가려는 마음조차도 배가 다닐 곳은 못돼 빙하는 단단한 벽. 방위를 잃고 떠다니는 마음들이 모인 얼음 기둥들로 가득한 바다를 건너가고 싶어. 빠른 길 수에즈 운하를 두고 쇠빙선을 찾다가 결국엔 늦는데도 더 늦을 텐데도 바다를 깨뜨려. 나아가야 하니까, 배가 달려야 하니까. 개척한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에게는 등을 보여야 하는 일, 등을 돌리는 일보다 등을 보는 일이 힘들었던 기억. 번져가는 뜨거운 상념이 빙하 속에 차갑게 갇히는 시간. 나침반이 N극을 잃은 낯선 북극에서 S극만이 서성거리는 우리의 좌표는 해빙되고. 김정우 시인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를 쓰는 그런 방식들이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글을 쓰는데요. 영화도 좋아하고 뭐 책도 좋아하고, 영화를 보다가도 어느 주인공의 한 대사, 엑스트라가 우연찮게 남기고 지나가는 말인데 제가 한번 딱 꽂히는 그런 대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보다가도 바로 그 메모장에 항상 메모를 합니다. 운전하고 가면서 FM 라디오를 해서 클래식 나오잖아요. 차이콥스키 어떤 협주곡이 나온다. 아는 음악인데 그날따라 그걸 듣는데 눈에 들어오는 경치와 풍경에 따라서 시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갑자기 차를 갓길에 멈추고 메모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그게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30대 때부터 이게 건들건들 이제 아침잠이었거든요. 새벽에 2-3시간 동안이 저만의 시간이거든요. 몇 시에 일어나시는데요? 보통은 5시 정도. 그때 책도 보고, 여수에 고락산이라고 산이 있죠. 제가 그 산을 거의 매일 산행을 하고 제가 출근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시간에 가면은 거의 사람을 만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시상이나 소재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조용히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게 저만의 나름의 그 독창적인 어떤 시상을 정리하거나 시를 쓰는 비법인 것 같습니다. 딱 시간을 정해서 나만을 위한 시간을 비워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누구나 바쁘다를 입에 달고 삽니다. 저는 일주일에 며칠은 저녁이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항상. 그거를 느꼈다면, 내가 너무 바쁘게 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면 그때가 바로 그 순간이 아닌가.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나를 한번 관조할 시간이 아닌가. 김정이란 인생 중에서 시란
어떤 나 혼자만의 무아지경 속에 빠져든다. 그 순간만큼은 근심 걱정에서 좀 떨어져 있는 느낌. 그 매력에 빠져서 시를 쓰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감히 어떤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제 마음에 드는 시가 나올 때는 대부분 한 행, 한 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갑자기 그냥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작품들이 제가 생각할 때 제 혼자 속으로 만족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1년에 몇 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작품조차도 1년, 2년 지나서 보면은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직도 많이 못 내려놓은 거죠. 라디오 전망대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저도 잘 못 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무슨 해드릴 말씀은 없고 하루에 5분이라도 조금 느리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느리게 가면서 내 주위를 같이 좀 봤으면, 그리고 시간이 좀 더 나면 나의 뒷모습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서로 배려하고 남을 보는 시선도 따뜻해지고 우리 도시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후 3시 김정웅. 어쩌면 우리는 애초에 시작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바람이 자기의 행적을 더듬지 못하듯이 없는 뼈를 찾으려 헤매던 길조차 내비게이션에 갇혀 목적지를 잃어요. 당신은 시작을 찾는다며 저녁을 짓는 날은 밖을 생각하지도 않았지요. 아는 밖이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둘을 포개려고 한 시도는 매번 설익은 밥처럼 아무도 탐닉하지 못하는 거울 속에만 차려져 있는 식탁이었습니다. 초침이 멈추는 오후 3시의 기억. 너무 고요해서 지독하게 소란스러웠던 시간. 여기 뼈가 만져지지 않느냐고 말하던 당신의 물컹한 질문이 어쩌면 우리의 시작 같지 않던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만 안에서 자전해요. 언제나 안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하던 나는 바깥으로만 포개어져요. 지금도 뼈가 만져질 것 같은 오후 3시에서 시간은 매번 멈춰요. 당신에게 그때는 뼈는 있었냐고 묻는, 지금은 뼈가 만져지지 않는 또 다른 오후 3시가 바깥이 없는 안으로 실족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 네, 한 주간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 이 노래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뉴스와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네, 정말 심각해진 우리나라 출산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와, 이거 합계 출산율이 0.7명도 깨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인구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65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데요.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지난해 연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1년 전보다 0.06명이 줄었고요.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19,200여 명이 감소한 23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예, 문제는 이게 최근에 몇 년 사이에 하락세가 꾸준하게 이어져 온 결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분기별로 봤을 때도 1분기 0.82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은 2분기와 3분기 0.71명으로 떨어진 뒤에 4분기에 0.65명으로 추락을 한 겁니다. 연간 합계 출산율을 보면요. 2015년도에 1.24명을 정점으로 2018년 0.98명으로 1명 선이 깨졌고요. 그 뒤에 2020년에 0.84명, 2021년 0.81명, 22년 0.78명으로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하락폭 또한 21년, 22년에 각각 0.03명이었던 것이 지난해 2배의 수준으로 커지면서 하락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연간 0.7명 선이 올해는 좀 무너지지 않을까,
0.68명으로 전망을 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기가 아니라 연간으로도 0.7명선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네, 전망인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전남은 그래도 늘 전국에서 높은 수치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시도별로 보면요. 전남과 세종이 0.97명으로 가장 높았고요.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0.55명을 와. 기록했습니다. 가장 높은 지역이 0.97이라는 것은 전국 시도 가운데 한 명을 넘은 곳이 한 곳도 없다는 얘기겠죠. 서울이 0.55명. 5명. 와, 진짜 이건 좀 충격이네요. 그렇죠. 예. 인구 정책 참 중요할 텐데 정부에서는 이런 사태를 어떤 이유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혼인 건수가 감소한 것을 이유로 들면서 예. 팬데믹이 끝나고 혼인 건수가 늘면서 앞으로는 출산율이 다시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혼인 이후에도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이 늘고 있고요. 이런 출산 자체를 좀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세계로 확대해 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현재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2021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합계 출산율은 1.58명이었는데 네. 당시에 한국이 0.81명으로 최하위였고요. 특히 회원국 중에 합계 출산율이 한 명이 못 미치는 국가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서 영국의 BBC가 아주 기사를 냈는데 제목이 한국 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나 였습니다. 이 기사가 그날 BBC에 가장 많이 읽은 기사로 꼽힐 정도로 화제였어요. 그렇습니다. 한국 여성들 인터뷰 기사였는데요. 기사가 밝힌 요인으로는 남성 육아 분담 부족, 또 일과 육아를 병행할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점, 경력 단절 우려, 또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문제 더불어 한국 여성들의 교육과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지위와 야망이 좀 커지는 등의 가치관 변화, 또 사회적 요인을 이유로 분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네, 이석훈의 너였구나 노래 준비했습니다. 너였구나 내가 꿈꿔온 사랑 예쁘기도 하지 너의 모습 작은 숨결까지도 한없이 아름다운 나만의 꽃 지켜줄게 널 위해 살아갈게 너 만난 것만으로 그 어떤 행복도 비교 못해 감사해 날 닮은 널 보는 게 날 닮아갈 너를 안으며 이렇게 약속할게 어떤 아픔이 와도 내가 널 지킬게 하루하루 간절히
간직할게 너를. 네, 이석훈의 너였구나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네, 올해가 아주 특별한 해인 거 아시나요? 올해는 다른 특별해요. 해보다 우리가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해입니다. 오늘이 29일이라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올해는 1년이 365일이 아니라 366일인데요. 올해가 바로 4년 만에 돌아오는 윤년이기 때문이고 바로 오늘이 4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2월 29일 윤일입니다.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막내 이모네 부부가 2월 29일이 결혼기념일이시라고. 그럴 수가 있나요? 결혼을 그때 할 수 있어요?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니까 그래서 결혼기념일이 이제 반짝반짝하는 거죠. 윤달과 관심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네,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양력에서는 4년마다 하루가 더 생기는데 이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1년이 정확히 365일이 아닌 데서 생겨납니다. 네. 정확히는 365.2422일이라고 해요. 조금씩 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4년이 지나면은 약 하루 정도가 더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날짜가 가장 적은 2월에 하루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윤달이란 말은 이번 달이 윤달이다 이렇게 쓰잖아요. 많이들 쓰시죠? 그 말은 틀린 표현입니다. 그래요. 윤달은 양력이 아닌 음력에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을 기준으로 한 달은 29.53일인데 이걸 1년으로 보면은 354일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 따라서 양력 365일과는 11일간의 차이가 나고 3년쯤 지나면 33일 정도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 한 달을 통째로 삽입을 하는데 이걸 음력으로 윤달이라고 부릅니다. 윤일이 4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2월 29일로 고정인 반면 윤달은 5년에 2번 정도, 19년에 7년 이렇게 시기가 아주 유동적입니다. 예. 따라서 우리가 흔히 2월 29일이 든 달을 윤달로 부르는 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윤년은 윤일과 윤달이 든 해를 모두 윤년이라고 부릅니다. 예. 참고로 작년이 윤년이었고요. 윤달이 들어있던 해였는데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가 윤달이었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잘 구분해서 또 사용하시면 좋겠고, 군인분들이나 군인분들은 하루가 더 생겼네 하실 수도 있고. 이번 달에는 하루 더 일하고 있죠, 우리도.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은 하루는 더 얻었네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쪼록 윤일, 윤달, 윤년 정리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자,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최열음의 2월 29일 노래 준비했습니다. 노래 들으시고 송유라 아나운서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참을 서서 바라보았죠. 그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나는 세상에 우리 둘만이 멈춰서 있네요. 언제나 바래왔던 그런 순간이죠. 두 눈을 감고서
네, 2월 29일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3.1절입니다. 내일 연휴입니다만 내일 라디오 전망대 방송은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청취 바라겠습니다. 저녁 마무리 잘 하십시오. 이용선이었습니다.